저는 올해 73입니다.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틈틈이 농사일도 거들며 자식 셋을 키워냈죠. 큰아들 준혁이는 의사, 둘째 딸 지은이는 교사, 막내 아들 민준이는 약사로 키웠습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엄마라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제 삶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날 이후로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죠. 집에서 잘 돌보시면 됩니다. 정성이 약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되돌아갔습니다. 그 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남편 방으로 달려가죠. 밤사이 괜찮으셨나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먼저 갈아드려야 했습니다. 이른을 넘긴 제가 75kg 넘는 남편을 옆으로 돌리는 일,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지금은 익숙해졌지만요. 기저귀를 갈고 나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립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 가슴, 팔, 다리까지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 구석구석 신경 써야 했어요. 한 번은 엉덩이 쪽에 빨갛게 부어오른 걸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제가 더 자주 자세를 바꿔드렸어야 했는데 아침 식사는 7시에 시작합니다. 미음을 쑤어서 한 숟가락씩 떠먹이죠. 남편은 삼키는 힘도 많이 약해져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먹여야 했어요. 급하게 먹이면 사례가 들려서 한참을 기침하세요. 한 끼 먹이는데 40분에서 1시간은 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약을 드려야 해요. 혈압약, 당뇨약, 뇌졸중 재발 방지약까지 여러 가지죠. 약을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닦여드리고 입안을 깨끗이 헹궈드렸어요. 그 다음엔 제 아침 식사 차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김치 한 조각에 밥 한 숟가락 급하게 먹고 일어나죠. 남편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하니까요.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오전 내내 남편 옆을 지켰어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거든요.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반듯하게 누웠다가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제 허리가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참아야죠. 욕창이 생기면 더 큰일이니까요. 점심 식사도 아침과 같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려서 미음을 먹이고 약을 드리고 입안을 닦아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하루에 4번은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빨래를 돌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했죠. 하지만 부엌일을 하면서도 늘 남편 방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갔어요. 저녁 식사를 먹이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밤이 더 힘들었죠. 밤에도 2~3번은 깼어요. 남편이 잘 주무시는지, 숨소리는 규칙적인지, 이불은 잘 덮고 계신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한 번은 새벽에 깼는데 남편 이불이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5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잤죠.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요.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는 늘 뻐근했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손목도 아팠죠. 남편을 들어 올리고 자세를 바꿔드리느라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거든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거기 있었죠. 주름도 깊어졌고 얼굴색도 칙칙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동갑내기들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죠. 평생 함께 산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엄마를 어떻게 볼까요? 나쁜 엄마, 냉정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혼자서 계속 버텼죠. 자식들이 바쁜 걸 아니까요. 큰아들은 대학병원 과장이고 딸은 교사고 막내는 약사잖아요. 다들 자기 일로 바쁜데 부모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죠. 언젠가는 이 힘든 시간이 끝나겠지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하지만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긴 병에 연료도 없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아온 착한 남편이었지만 이제 그만 세상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도 들 만큼 어느 날은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자매 카톡방에 어느 날은 너무도 지쳐서 나도 모르게 니네 형부가 이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모질게 메시지를 쓰고 보니 참 나도 어지간히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제작하고 있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큰아들 준혁이는 대학병원 내과 과장입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명의로 소문났죠. 예약이 석 달씩 밀린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재벌 회장님도 계신답니다. 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다니 엄마로서 자랑스러웠죠. 며느리 수진이도 같은 병원 소아과 의사였어요. 둘이 병원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의사 부부니까 당연히 바쁘겠죠. 저도 그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견디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준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들렀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오후 잠깐이었죠. 차를 몰고 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곧바로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저한테 인사는 나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컨디션 어떠세요? 준혁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맥박을 짚었어요. 그리고 눈동자를 확인하고 혈압을 쟀죠. 마치 환자를 진료하듯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반가운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진찰을 마치고 나서 준혁이는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은 제때 드리고 계시죠?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어. 혈압 체크는 하고 계시고요. 기록지 좀 보여주세요. 준혁이는 제가 적어둔 혈압 기록지를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이는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병원 일을 하기 시작했죠. 집에 와서도 일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병원 응급 호출 들어왔어. 먼저 가 있을게. 그러면 준혁이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갔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 챙기세요. 그렇게 1시간 남짓 머물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내는 시간의 전부였어요. 수진이는 더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죠. 추석이나 설날에 와서 시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연락이 온다고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두어 시간 있다가 갔죠. 저한테는 인사말 외에 다른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아버지 상태만 확인하고 갔어요.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준혁이 가족이 왔는데 손주 현우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늙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늙으셨는데. 10살짜리 아이의 솔직한 말이었죠.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현우 말이 맞았습니다. 백발이 더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얼굴색은 누렇게 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손주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늙었는지, 왜 그렇게 늙었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둘째 딸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어요. 엄마, 아빠 어때? 큰 탈 없으시지? 응, 괜찮아. 엄마가 잘 돌보고 있어. 엄마, 힘내세요. 제가 방학 때 갈게요. 하지만 방학이 와도 지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죠. 실제로는 섭섭했지만요. 막내 민준이는 1년에 몇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약사라 주말에도 당직이 많다고 했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왔죠. 엄마, 약 떨어지는 거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약 챙겨주는 게 민준이의 효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러니한 건 준혁이의 직업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들었어요. 지은이 친구 어머니가 준혁이한테 진료받고 와서 말해줬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가족의 정성 어린 간병이 제일 중요하대. 약이나 치료보다 가족이 곁에서 돌봐주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환자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돌봐지는지 관심도 없다니요. 늙은 엄마 혼자 365일 간병하게 하면서요. 준혁이는 병원에서 가족 간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죠. 일주일에 1시간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만 했습니다. 의사라서 바쁘고 교사라서 바쁘고 약사라서 바쁘다고요. 저도 바쁘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73 노인이 하루 24시간 간병하느라 얼마나 바쁜지요. 직접 돌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효도를 말했습니다. 전화로 안부 묻고 잠깐 들러서 상태 확인하고 그게 효도의 전부였죠. 정작 매일매일 기저귀 갈고 식사 먹이고 목욕시키고 밤잠 설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죠. 자식 잘 키워봐야 자기들 좋은 일이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잘 키워놓은 만큼 본인들 업무, 본인들 일상이 더 중요하고 바빴거든요. 잘 키운 자식들은 나라의 자식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그나마 해외 가서 살지 않고 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구나 생각했어요. 돈 들이고 공들여서 키운 미숙이네 애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도 부모 찾아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 애들이며 손주 얼굴 보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더군요.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잠을 설쳤죠. 가래가 목에 걸린 것 같았어요. 일으켜 앉혀서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1시간 넘게 그렇게 있었어요. 남편이 겨우 진정되고 나니 제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이고 아침 식사를 먹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식사를 거부하셨어요. 입을 꾹 다무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여보, 한 숟가락만이라도 드세요. 기운을 내셔야죠. 설득해서 겨우 반 그릇을 드셨어요. 평소 같으면 한 그릇은 드셨는데 그날은 힘드셨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저도 기진맥진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뺨은 살이 빠져서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손을 보니 핏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멍 자국도 여러 개 있었죠. 언제 부딪혔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만난 지도 언제인지 까마득하고 동네 마실도 한번 제대로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잠깐 시간 될 때 집에 좀 들러줄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아버지는 괜찮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준혁이는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서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 준혁이를 앉혔습니다. 차를 한 잔 내왔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혁아, 엄마가 말이야.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이 말을 하면 준혁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쁜 엄마라고 할까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준혁이가 격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했죠.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힘이 드는데 좋은 요양원을 알아볼까 싶어서. 순간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를 들던 손이 멈췄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안 될 말을 꺼낸 걸까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혁이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해명했어요. 엄마가 이제 힘이 너무 들어서 그래. 5년 동안 혼자 돌봤잖니. 평생 함께 사신 분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준혁이는 평생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을 버리려는 사람처럼 말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도 알잖아.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고. 아니야, 요즘은 시설이 좋은 곳도 많대. 그래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만 못하죠. 준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작 준혁이는 일주일에 1시간도 돌보지 않으면서요. 아들은 본인이 의사이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것이 남의 이목에도 신경이 쓰이는지 매우 불편해했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는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응, 지금 어머니 댁에 있어. 무슨 일로 그래? 준혁이가 수진이한테 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시겠대요. 준혁이는 수진이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그건 너무하신 것 같대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저를 비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제가 냉정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준혁이는 잠시 후에 일어섰죠. 어머니, 그런 생각은 다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준혁이가 도와줬던 적이 있었나요? 일주일에 한 번 들러서 상태만 확인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다음 날 둘째 딸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가 지은이한테 말했나 봐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시려고요. 지은이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평생 함께 사셨잖아요. 지은이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으니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은이는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보러 왔나요? 엄마도 많이 힘드신 건 알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은이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죠. 막내 민준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빠 요양원 보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자주 갈게요. 하지만 민준이도 그 뒤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가겠다는 말만 했죠. 자식들은 모두 저를 나쁜 엄마로 몰아갔습니다. 남편을 버리려는 냉정한 사람으로 봤어요. 하지만 정작 직접 돌보는 건 저뿐이었죠. 자식들은 입으로만 효도하면서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남의 이목이나 평판이 엄마의 안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 방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요양원 이야기는 다시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나쁜 엄마로 찍혔으니까요. 혼자서 계속 버텨야 했죠.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허리는 계속 아팠고 무릎은 걸을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밤마다 손목이 저려서 잠을 설쳤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자식들한테 나쁜 엄마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잘난 내 자식들 불효자 만드는 모습이나 평판에 금이 가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게 맞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연락은 뚝 끊겼어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왔었죠.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게 그렇게 큰 죄였나 봐요. 저는 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죠. 어차피 5년을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티면 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남편 목욕을 시키는 날이었죠. 일주일에 3번은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니 땀도 많이 나시고 피부도 약해지셨거든요. 아침 일찍 물을 데웠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수건과 비누를 준비했죠. 남편을 침대 가장자리로 조금씩 옮겼어요. 혼자서 75kg 넘는 남편을 옮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조금만 힘을 쓸 테니 협조 좀 해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으셨죠. 결국 제가 대부분 들어 올려야 했어요. 먼저 상의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가슴과 등을 닦아드렸죠. 겨드랑이도 꼼꼼히 씻겨드렸어요. 땀이 차서 냄새가 났거든요. 상체를 다 씻기고 나서 하체로 넘어갔습니다.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 힘이 없어진 거겠죠. 하체를 씻기려고 남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죠. 동시에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으악! 비명이 저절로 나왔어요. 남편을 잡고 있던 손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눕는 바람에 침대가 덜컹거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죠.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죠. 허리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나 봅니다. 남편이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어요. 목욕도 다 못했는데 그대로 누워 계셨죠. 상체는 옷을 벗은 채로요. 저는 기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어서 네 발로 기어야 했죠. 평생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손을 뻗어서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준혁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받지 않았죠. 통화 중이었나 봐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지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은이도 받지 않았죠. 민준이한테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들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19를 눌렀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혼자 못 계시는 남편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 2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왜 바닥에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허리를 다쳐서 못 일어나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어서 들것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 방을 보더니 또 놀랐어요. 어르신이 또 계시네요. 이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에요. 혼자 못 계세요. 뇌졸중 환자라서. 구급대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2명을 동시에 이송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가족분한테 연락하셔야겠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구급대원이 다시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따님,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집에 환자분이 또 계셔서요.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병원은 여기서 1시간 거리였어요. 당장 올 수 없었죠. 결국 저만 먼저 실려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목욕도 다 못하고 상의도 벗은 채로요. 들것에 실리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어떡하죠? 추우실 텐데, 배고프실 텐데.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가요? 남편도 제대로 못 돌보고요. 속상한 마음에 이대로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홀가분하겠다라는 망령된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허리를 눌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된 것 같은데요. 그때 준혁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났나 봐요. 급히 다시 나갔죠. 아버지를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요. 1시간쯤 후에 준혁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휠체어에 앉혀서요. 아버지는 옷을 제대로 입고 계셨어요. 준혁이가 급히 옷을 입혀드렸나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창백했어요. 몇 시간을 혼자 계셨으니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준혁이가 아버지를 응급실 대기실에 앉혀두고 다시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결과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이는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보기에도 심각했나 봐요.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제 병원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기서 치료받으면 되잖니. 어머니,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디스크가 3군데나 터졌어요. 준혁이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디스크가 3군데나 터졌다는 말에 저도 놀랐죠. 하지만 그것보다 남편 걱정이 앞섰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갈게요. 병원에 모셔놓고 제가 돌볼게요. 준혁이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를 들것에 옮겨 싣고 남편은 휠체어째로 구급차에 태웠죠. 1시간을 달려 준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대학병원이라 시설이 좋았습니다. 준혁이는 저를 특실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검사 스케줄을 잡았죠. MRI, 엑스레이, 혈액 검사까지 한꺼번에요. 검사를 받는 동안 남편은 병실에 계셨습니다. 수진이가 와서 아버지를 돌봐줬어요. 평소에는 잘 오지도 않던 며느리가 그날은 와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준혁이가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왔어요. 뒤에는 정형외과 과장님도 함께 오셨죠. 2사람 다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컴퓨터로 MRI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허리뼈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디스크가 3군데에서 심하게 돌출돼 있어요. 화면에는 뼈 사이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릎 엑스레이인데요. 준혁이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무릎뼈였죠.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예요. 정형외과 과장님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걷기도 힘드셨을 텐데요. 통증이 상당하셨을 겁니다. 걸을 때 좀 불편하긴 했어요. 사실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도 힘들었죠. 하지만 참고 살았어요.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심합니다. 준혁이가 제 손목을 눌렀어요. 찌릿한 통증이 손끝까지 퍼졌죠. 밤에 손이 저리지 않으셨어요. 좀 저렸지. 실제로는 매일 밤 손이 저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죠. 혈압도 높아요. 160에 100이에요. 고혈압까지 있었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제 건강을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혁이는 검사 결과지를 넘기며 하나씩 설명했어요. 골다공증, 빈혈, 영양실조까지 나왔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이 정도면 일상생활도 힘드셨을 텐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졌고요. 너희들 다 바쁜 거 아니까 엄마가 참았지. 그 말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참아온 게 한꺼번에 떠올랐죠. 준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손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남편 자세를 바꾸다가 침대 모서리에 긁힌 상처들이었어요. 굳은 살도 두껍게 박혀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요.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그냥 일하다 생긴 손이 아니에요. 과도한 노동을 한 거예요. 준혁이는 제 손을 들고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죠. 여보, 어머니 손 좀 봐. 수진이도 제 손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이 상처들은 다 언제 생긴 거예요? 기억도 안 나. 아마 아버지 돌보다가 생겼겠지.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준혁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죠. 어깨가 들썩였어요. 의사인 아들이 환자 앞에서 우는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준혁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제가 어머니 건강도 함께 체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망가지신 줄 몰랐어요. 준혁이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만의 잘못은 아니었죠. 지은이도 민준이도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형외과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디스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과를 더 봐야겠지만요. 무릎도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예요. 수술이라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남편은 누가 돌보죠?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 퇴원하면 안 돼요. 집에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 준혁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치료부터 받으셔야 해요. 아니야, 엄마가 돌봐야지. 어머니,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버지도 돌보시죠.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에요. 준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남편도 돌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남편도 이별을 보고 계실까요? 저 없이 혼자 계시면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간병 걱정 없이 누워 있었거든요. 죄책감이 들면서도 편안했어요. 이런 제가 나쁜 사람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와 민준이도 병원에 왔습니다. 준혁이가 연락했나 봐요. 두 사람 다 제 손을 보더니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죄송해요. 자식들이 뒤늦게 제 고통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뒤였죠.
병실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준혁이, 지은이, 민준이까지 셋 다 제 침대 주위에 서 있었죠. 수진이도 곁에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등의 상처들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죠. 엄마, 이거 다 언제 다친 거예요? 기억도 안 나. 아버지 돌보다 보면 부딪히고 긁히고 그러지. 민준이도 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은 걸 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약사인 제가 엄마 손 상태도 몰랐네요. 자식들은 모두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참고 참았던 말들이 입 밖으로 쏟아졌죠. 너희들이 바쁜 거 아니까 엄마가 혼자 감당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기저귀 갈고 식사 먹이고 목욕시켰지. 엄마. 준혁이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밤에도 두세 번씩 깨서 아버지 상태 확인하고 5년 동안 제대로 잠 한 번 못 잤어.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죠. 근데 너희들은 뭘 했어? 일주일에 한 번 들러서 아버지 맥박만 짚어보고 갔잖아. 준혁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너는 전화로만 안부 물었고 민준이 너는 약만 보내줬지. 제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엄마가 요양원 이야기 꺼내니까 뭐라고 했어. 자식들은 모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쁜 엄마, 냉정한 엄마라고 했잖아. 평생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번이라도 내 건강을 물어봤어. 엄마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준혁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환자 가족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넌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한테 뭐라고 설교해. 가족의 정성 어린 간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작 너희 엄마가 매일 간병하는 건 몰랐지. 엄마가 쓰러져가는 줄도 몰랐어.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엄마 무릎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아버지 자세 바꿔드리려고 매일 쪼그려 앉고 일어나고 했거든. 수진이가 입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픈지 알아? 75kg 넘는 아버지를 혼자 들어 올렸으니까.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허리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겠어. 5년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펴고 잔 적이 없거든. 자식들은 모두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지은이가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너는 1년에 몇 번이나 왔니? 방학 때 온다고 해놓고 여행 갔잖아. 지은이는 얼굴을 들 수 없었죠. 민준이도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당직 핑계대고 안 왔어요. 약만 보내주면 효도인 줄 알았지. 제 말이 냉정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의사면서 시어머님 건강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너는 시아버지 컨디션만 물어봤지. 시어머니는 간병하는 기계인 줄 알았나 봐.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준혁이가 제 침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머니, 제가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준혁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환자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가족 간병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 엄마는 못 봤어요. 준혁이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 건강도 챙기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화가 가라앉으면서 허탈함이 밀려왔죠. 엄마는 너희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너무 힘들었어. 자식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돌보지도 못하면서 요양원 보내는 걸 반대했잖아. 그게 제일 서러웠어.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때 제 말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직접 돌봐보지도 않고 쉽게 말했지.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준혁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다 바쁜데.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을 내야죠. 어머님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방학 때는 아예 집에 있을게요. 민준이도 말했죠. 저도 당직 조정해서 자주 올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자식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와서 도와준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죠.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혁이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지난번에 반대하지 않았어.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준혁이는 진지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재활시설 좋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전문 간병인과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해줘요. 그래도 가족이 돌보는 게 낫지 않겠어. 제가 준혁이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지난번에 준혁이가 했던 말이었죠. 준혁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어머니 건강도 회복하셔야 하고요. 자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들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일주일 뒤 준혁이가 요양병원 팸플릿을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모두 재활시설이 잘 갖춰진 곳들이었죠. 자식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어머니, 여기는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어요. 재활 전문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준혁이가 한 병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1인실도 있고 간병인이 24시간 케어해준대요. 지은이도 다른 병원 자료를 보여줬죠. 엄마, 여기는 정원도 넓고 산책로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휠체어 타고 산책하실 수 있대요. 자식들은 진심으로 좋은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결국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 평가도 높은 곳이었죠. 준혁이가 직접 병원장님과 상담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뇌졸중 후유증이라 재활이 중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남편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날이 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난날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모질게 내 마음속에 수십 번 퍼부었던 한탄을 한 내 자신이 죄스러웠고요. 평생 함께 살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게 남편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혁이와 민준이가 남편을 구급차에 태웠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아직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남편 입원하는 날은 꼭 가고 싶었거든요. 요양병원에 도착하니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간병인들이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죠. 남편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침대도 전동 침대라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각도가 조절됐죠. 간병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다정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르신 담당 간병인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간병인 선생님한테 남편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자세를 좋아하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드시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야 해요. 욕창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간병인 선생님은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남편을 침대로 옮기는 것도 능숙했죠. 의사 선생님도 회진을 오셨어요. 남편 차트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활치료 스케줄을 짜겠습니다. 물리치료도 주 3회 받으실 수 있어요. 물리치료요. 저는 놀랐습니다. 집에서는 물리치료를 한 번도 못 받으셨거든요. 자식들이 의료계에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에게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했던 거죠. 네, 꾸준히 받으시면 근육이 굳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거였죠.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본 간병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식사를 가져오셨어요. 미움이 아니라 죽이었습니다. 어르신, 드셔보세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남편한테 한 숟가락씩 떠먹였어요. 저보다 훨씬 능숙하고 빨랐죠. 40분 걸리던 식사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식사 후에는 물리치료실로 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재활기구들이 가득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남편 다리를 움직여 주셨죠. 근육이 많이 굳었네요. 꾸준히 하면 좋아질 거예요. 남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 미소였어요. 저녁 무렵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남편을 두고 오는 게 여전히 마음 아팠으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가 아버지한테 더 좋아요. 준혁이가 위로했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마다 같이 오자. 지은이도 말했죠. 집에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방에는 빈 침대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죠.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5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밤에 깨지 않았어요. 남편 상태를 확인하러 일어날 필요가 없었죠. 아침에 눈을 뜨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9시였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를 주 3회 받았어요. 허리와 무릎이 조금씩 나아졌죠. 손목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걸을 때 무릎이 덜 아팠어요.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됐죠. 허리를 펼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고 내 마음이 평온하니 남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을 면회 갔어요. 준혁이 가족, 지은이 가족, 민준이가 돌아가며 왔죠. 저도 함께 갔습니다. 남편 상태도 좋아졌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죠? 물리치료를 받으시니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병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자주 오시는 어르신이 회복도 빠릅니다.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준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었네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했던 거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요양원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면 순번을 정해 자식들도 어르신을 돌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알아서 스스로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어느 토요일 가족이 모두 모여서 남편을 면회 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어요. 현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저예요. 현우예요.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니 좋으신가 봐요. 지은이 딸 서연이도 할아버지한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렸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예요.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면회를 마치고 가족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였죠. 어머니,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무릎도 덜 아프고 허리도 괜찮아. 다행이에요. 저희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준혁이가 자책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이제는 제가 여유 있게 남편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간병인이 아니라 아내로서요. 남편 손을 잡고 창밖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죠.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았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걸요.